자, 이번 장은 7장 쉘링 및 보강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를 열어서 바로 할 거예요. 설계 라이브러리 가셔서 저희 레슨 7장 여시면 여기에 쉘링 립스라고 있습니다. 7장 케이스 스터디 쉘링 립 이거 열어주십시오. 이거 아마 단박에 뭔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일명 3상 110V죠. 요새 굉장히 보기 귀한 외국 여행 가야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금형에서 취출할 때, 그리고 어디 턱에 걸리지 않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로 옆면에 빠지는 옆면 사이드 부분을 수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각을 줘요. 그런데 돌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구배를 배웠죠. 구배 줄 거면 돌출할 때 해라. 나중에 개고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출을 방향을 이렇게 쌓아놓고 올라가면 이 사이드 방향은 드래프팅을 구배를 줄 수 있지만 돌출의 윗면은 구배를 못 주잖아요. 근데 적층이 꼭 한쪽 방향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죠. 옆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일일이 내가 어떤 면과 면을 중복 선택해서 측정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기준 면을 정해가지고 한 방에 구배가 내가 원하는 각도가 들어가 있는 면과 들어가 있지 않은 면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은 여기 보시면 우리 물성치 할 때도 많이 들어갔죠. 평가 이 탭에 가시면 이건 나중에 조금 몫을 쓰시다 보면 점점 여기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만들어 놓은 모델링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그 중에 평가해 보시면 여기에 구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면은 이 바닥면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검사하고 싶은 각도 요거는 2도로 놓고요.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올라오게 기준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윗방향으로 바꾸시려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바뀌죠. 그러면 밑에 자 본인이 정한 각도에 구배가 필요한 거, 이미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얘는 합격이고 얘는 불합격인 거지.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내가 정한 기준면에서 얼마만큼 각도가 꺾였는지가 이게 다 측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도를 넘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옆면의 측벽이 이런 식으로 90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2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 뒤에 면 체크를 했죠. 다음에 ESC를 빠져나오고 피처에 가시면 여기에 별도로 각도를 줄 수 있는 구배 주기가 있습니다. 필렛을 맨 마지막에 하라. 필렛 전에 챔버 줘라. 못따게 해라. 못따게 하기 전에 구배 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정형화처럼 정석처럼 지키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큰 이유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것도 필렛이 돼 있지 않죠. 다 각이진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데 필렛이 이쪽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이쪽에서 치고 들어와. 이쪽에 치고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이 면을 이쪽으로 틀거나 이쪽으로 각도를 눕히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탄젠트한 그 곡률성을 유지를 하면서 각도를 꺾어야 되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주변 인접면에 곡률이 많으면 구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피처의 순서를 그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거의 수동하고 중립평면을 많이 써요. 수동의 중립평면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체크했던 게 2도죠. 그러면 꺾고 싶은 각도 2도를 놓고 중립편면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을 줍니다. 그런데 또 화살표가 내려져 있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야 이 각도가 안쪽으로 꺾입니다. 각도가. 그래서 화살표를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끝났고 어디를 구배를 줄래? 그럼 어디였어요? 요면하고 요면하고 요 뒤에 면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 쫙 당기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꺾였죠. 이만큼. 요게 요 각도가 2도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래프팅 구배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지금 모델링 상태를 보면 컷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죠. 네. 이 쉘링이라는 기법이 파라메트리 3D CAD에서 굉장히 돌출 보수를 줄여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실무할 때 처음에 잘 안 써져요. 왜냐면 보스 뭐 돌출 컷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쌓고 하고 뚫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어떤 제품에 특정한 두께가 있어. 그러면 맨 처음부터 내가 쉘링을 쓰는 타이밍을 정확히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쉘링 같은 경우는 꼭 보스 컷 한 다음에 나중에 쉘링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덩어리들 보스를 만들고 필렛도 주고 쉘링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돌출 요소하고 컷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면이 뚫려요. 그래서 이거 괜히 여기가 뚫리는데 여기가 남는데 이러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 연습을 자꾸 하시면 굉장히 히스토리를 줄일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면 남기고 싶은 면과 뚫고 싶은 면만 딱 남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피처에 가시면 여기에 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일단 남기고 싶은 두께 T를 1.5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뚫어버릴 면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총 7면 바닥면 있죠. 요걸 다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전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선택해주고 뒤집어서 바닥면. 그러면 총 면이 9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파란색 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뚫려요. 그리고 바깥쪽 면 기준으로 1.5T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사출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아주 동일한 두께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보강대라든지 그 보강대 기준으로 안쪽에 필렛이 들어가는 그런 값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위치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은 내가 두께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다중 두께 세팅 있죠. 이걸 쓰려면 일단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치수 창이 살아나죠. 그럼 여기다가는 1.5가 아니라 2.5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어질 면이 아니라 2.5T를 만들고 싶은 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이 면을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의 도구에 종류가 다른 특성이 다른 지오메트리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바색 있죠. 파란색은 이 파란색 면으로 지정이 되고 앞에 보시면 분홍색 면은 분홍색 면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셀렉트한 게 맞는 속성 그 탭에 들어갔는지 이 색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만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1.5T고 여기가 2.5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하면은 다 뚫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돌출 보스 컷으로 만들면 되긴 해요. 각도를 잘 주면. 근데 아마 히스토리가 이걸 쓴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두께를 이용해서 바디를 만드는, 일반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닫힌 프로파일보다 히스토리를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굉장히 유용하죠. 자, 이런 식으로 쉘링을 했고, 다음에 피처의 참조 영상에 가서 기준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윗면 있죠? 윗면 선택해주고 간격은 10mm로 해주는데 방향을 안쪽으로. 그래서 오프셋 뒤집기를 하면 제품이 안쪽으로 평면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방금 만든 면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반듯하게 쓰겠죠? 그리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게 면이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각도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필창 보이기 열고 이 평면은 끌게요. 다음에 저희 계속 많이 썼던 요소 오프셋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것도 스케치를 내가 있는 공간에 투영시켜서 오프셋을 줘서 스케치 요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값을 5mm로 하고,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선 있죠? 요 선 선택해서, 자, 위쪽과 아래쪽 중에 아래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5mm 이렇게 따질 거예요. 다시 엔터 눌려서 이전 명령 반복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오프셋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이렇게 투영된 다음에 이렇게 5mm 오프셋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요소 오프셋이나 이거랑 비슷한 게 요소 변환이죠. 이것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거는 스케치를 따게 되면 당연히 얘에 대한 참조가 이 선이기 때문에 선의 요소나 점이나 완전 구속 상태로 따져요. 근데 이런 선들은 가지고 와서 끝선을 느리거나 줄여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불안전 구속으로 바꾸고 싶으면 끝점을 그냥 잡아서 살짝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도 잡고 드래그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점이 불안전 구속으로 바뀌죠.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기다가 치수를 지금 넣으면 여기서 따왔지만 참조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이 관계가. 이거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요소를 절대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스케치가. 이 제품의 안쪽에 스케치가 있어야 돼요. 밑에 건 굳이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쓸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얇은 피처를 딱 쓰게 되면 이쪽으로 돌출되고 스케치 바닥면으로 돌출이 되는데, 제품이 만약에 이거를 딱 여기까지 슬라에 맞췄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근데 제품이 안쪽으로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썼을 때는 이 조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썼을 때는 스케치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거리에서 치수를 부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아무리 크건 작건 간에 여기나 여기에서부터 뭐 2mm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스케치 조건이 쓰고자 하는 피처에 대해서 오류가 날 일이 없겠죠. 특히 지금같이 이런 그 열린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이런 타입을 열려져 있는 프로파일, 이런 거 쓸 때는 치수를 걸어 놓는 게 나중에 오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걸어서 10mm 정도 줄게요. 이렇게 주고, 또 하나 방법은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부위에 대해서 기하 구속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나 선이 좀 편하겠네요. 이 선과 이 꼭지점 선택해서 일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걸 따라가겠죠. 이 벽이 여기보다 커지는 않겠죠. 이런 식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정했으니까 얘도 고정해놔도 되긴 하는데, 같은 거긴 한데
만약에 풀었으면 컨트롤로 여기랑 선택해서 수직이라고 하면 또 이 슬라에 수직으로 쓰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실수했네요. 요거를 드래그로 이렇게 풀고 나서 불안정 구속을 하고 나서 기하 구속을 줘야 된다는 거. 방금도 불안정 구속을 안 바꾸고 까만색으로 완전 정인 상태에서 구속을 걸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드래그로 풀어주고 컨트롤로 얘랑 선택해서 수직이라고 하면 딱 이 선상에 쓰죠. 이러면 뭐 여기가 커지던 작던 크게 상관이 없어져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피처에 가서 여기 보시면 보강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보강대라고 해서 꼭 뭘 보강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중간 평면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요런 그 도구도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왼쪽 선택하면 스케치 기준으로 두께를 왼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면 양쪽으로 배분해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주면 이쪽 방향으로 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도구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1.5T로 하고, 보통 보관대는 센터 설계로 많이 합니다. 이 스케치 기준으로 양쪽으로 수소가 빠지게. 그래서 1.5T로 하고 중간 평면으로 할게요. 양면. 그리고 저희가 보통 우리가 평면을 여기 10mm 여기다 그렸죠. 이게 만약에 돌출이면 평면의 앞쪽으로밖에 못 가죠. 각도는 틀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못 가잖아요. 근데 보강대는 스케치를 수직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스케치의 평행 하시면 미리 보기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안 쓰는데 나중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수직한 평면이 없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쪽 평면만 있는 경우에는 이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써요 이걸. 근데 여기서는 스케치의 수직 방향으로 바꾸고 스케치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구배를 동시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배를 켜고 각도는 3도로 놉니다. 자, 근데 지금 바깥쪽으로 구배가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각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체크 빼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각도를 벌릴 거예요. 그래서 하고 확인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앞쪽에 어떤 평면이라든지 곡면도 상관없고 금면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닿아주고 스케치의 그 옆방향으로도 받아줄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충분히 가서 받아주는 거예요. 돌출로 치면은 옵션 중에 다음까지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닫힌 프로파일로 그리면 스케치가 4배가 드는 거야. 왜? 스케치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변이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스케치를 단위선만 가지고도 솔리드 바디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나 편집적으로 보면 되게 유용한 거지.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고, 단 2선은 가지고 지금 멀티 바디를 동시에 만든 거예요. 바디 2개를. 자, 요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필렛을 넣을 건데, 요 필렛은 도면에 보면은 F.R이라고 가끔 써 있는 기호가 있어요. 이게 풀 R이라는 소리로 거기 두께가 몇 밀인지 내가 모르겠으나 최대한 줄 수 있는 하나의 꽉 찬 면으로 필렛을 줘 라고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데, 피처에 필렛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 수동 중에 맨 오른쪽 거, 이거를 우리가 둥근 필렛이라고 해요. 요거 선택해주고, 지금 아이콘 모양을 보면 왼쪽 면, 위에 면, 오른쪽 면, 내가 이렇게 싹 감싸서 필렛을 준다. 그런 순서로 찍어주면 되는데, 이때 왼쪽 면 찍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탭이 자동으로 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찍고 여기 마우스 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에면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 면 선택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탑점 면이 끝나는 이 탑점이 4분점 접점 기준이 돼서 꽉 찬 아래 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싹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니 여기가 지금 1.5인데 0.75, 0.75씩 주면 되지 않냐? 이거 저만 할게요. 빠르게. 그럼 여기를 만약에 R을 2번 써서 넣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이 3개 생기죠. 이게 뭐 지금 이거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 그리고 가공을 만약에 고려했을 때 참고로 제가 이제 머신센터 엠슈터 가공 출신인데 캠들이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캠 중에는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툴패스를 타는 경우도 있고 면 단위로 3차원 가공 G코드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 단위로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상하게 플라스틱 제품이나 외관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이런 거 보면 뭐 도금을 해서 안 보이는 거나 후처리해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면들이 보면 하나의 이쁜 면을 이렇게 싹 타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공을 할 때도 그 면을 한 번에 타면 좋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되게 빨리 나오고 또 하나는 공구에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엔드밀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90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성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데가 깨져. 그래서 이 코너 R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깨지지 않고 연삭이 잘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면 따로 타고 이면 따로 타면 여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생기죠. 이런 걸 크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가공성 때문에 나오면 저런 데를 뭐 갈아내거나 뭐 샌딩 처리하거나 보통 그걸 하지만 그래도 조립상의 문제가 없어도 육안상의 그 흔적이 남거나 보기가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입했을 때 이상하게 도구에 탄젠트면 병합이라는 도구가 있죠. 그게 굳이 왜 있을까? 면을 나눠서 모델링해도 되는데 하나의 면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할 때 이왕 하나의 면으로 해줄 수 있는 거면 하나의 면으로 해라.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제품 어디 안에 장비 안에 들어가서 조립만 잘 되고 튼튼하게만 하고 가공성만 좋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육안에 보이는 제품이고 제품의 가공이 2D 가공이 아니라 3D 가공을 거의 90% 타야 된다. 그러면 모델링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의뢰가 들어오면 이게 디자인 제품, 소비재 제품이냐 아니면 기계 부품이냐에 따라서 필렛 주는 방법하고 면을 생성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요. 아니 뭐 가공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3D 유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꼬자면 내가 만든 모델링이 도면화로 가공이 될 수도 있고 그 3차원 캔 가공으로 될 수도 있고 방전 가공을 탈 수도 있고 와이어 가공을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워터젯 가공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공이 되든 3D 데이터가 활용성이 높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엔 기본 자세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런 게. 자, 그래서 요거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죠? 다음에 요것도 저만 할게요. 이거는 한 번만 보시면 아니까. 그리고 저게 어떤 상황에 또 유용하냐면 제가 대충 그냥 빠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돌출을 해서 그냥 돌출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9배를 줬어요. 3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렛을 내가 넣고 싶은데
여기 길이랑 다르고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도 다르죠. 그런데 여기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면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일반 필렛 가지고 넣으려면 억지로 하자면 다중 필렛이라고 필렛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게 필렛이 넣으면 비슷하게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넣는 것보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필렛의 그 둥근 필렛을 이용을 하면 이 중간에 치수가 달라지는 부분 상관없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걸 나중에 이쪽 편면에다 스케치 그리고 여기다 스케치 그려서 이거를 로프트나 이런 식으로 곡면 만들어서 따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스케치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필렛을 넣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얘를 숨기고 저희 요 하던 바디 있죠? 요거 화면에 이게 두시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단면 치는 거 3차원 단면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내부를 설계할 게 있으면 다 보이죠. 근데 바깥쪽에 이미 어떤 커버나 어떤 벽이 생겨서 내부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내부 형상을 수정할 일이 생겨.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잘라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면도 선택하시면 일단은 기준을 단면 방법을 평면으로 해 놓으시고 그러면 저희 처음에 제공되는 3개 평면 있죠. 프론트, 라이트, 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라이트 플랜으로 잘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는데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이런 화살표하고 링바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양의 그 모양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많이 나오는데 분해도 이런 거 할 때 자 이거는 그냥 쓰기 쉬워요. 마우스를 살짝 가까이 대면 파란색으로 볼록 커지죠. 이때 왼쪽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바 요 가로에 하나 있고 세로에 하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고 마우스를 살짝 위아래로 꺾으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꺾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꺾이죠. 임의로 꺾을 때 그 치수가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정확하게 내가 라이트 플랜 기준으로 20도 들어가서 10도 꺾어서 그 다음에는 보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치수나 각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0이 아니고 20mm 넣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라이트 플래너부터 20mm 정확하게 있는 곳을 지금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각도 꺾으려면 우리가 축 개념으로 X축이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거냐 Y축 기준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돌릴 거냐 라고 하는 이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넣어서 15도 그럼 이게 지금 15도 꺾였죠. 얘 선택해서 한 20도 넣어보세요. 그럼 아실 거야. 자 근데 전부 다 0으로 바꿀게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잘라보는 것보다 내가 빠르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프리드래그로 꺾거나 움직여서 그것을 자른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서 한 번 더 잘라서 이쪽 부분만 보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단면을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단면 2가 있죠. 그래서 단면 2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또 어디 기준을 자를래가 나오고 이번에는 프론트 기준으로 잘라봅니다. 처음엔 저희가 라이트로 잘랐고 이번엔 프론트. 그런 다음에 얘를 그 화살표를 가지고 안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2D로 치면 이게 4분의 1 단면도 같은 거죠. 각각 단면을 쳤던 그 색깔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요. 여기가 1단면도 자른 거고 여기가 2단면도 자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지속이 돼요. 뗐다가 다시 누르면 이전에 잘랐던 그 평면을 기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얘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쪽에서 본 거죠.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서 보고, 보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 화살표로 그래서 클릭하시면 잘라서 보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물론 푸시 버튼이 눌러져 있죠. 이거는 ESC 눌러도 해제가 안 돼요. 반드시 해제하실 거면 다시 눌러서 빼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자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얘를 매번 잘라서 보면 되게 귀찮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야 이전에 한번 잘랐던 단면 상태를 기억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자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뷰를 잘 저장해서 써라 이런 말이 있어요. 3D CAD들은 어떤 제품의 상태나 내가 보고 싶은 뷰의 각도, 관점을 뷰 자체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요거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쭉 내리면 아래쪽에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걔 누르면 어떻게 저장하겠냐고 이렇게 뜨죠. 그럼 저희 A-A 단면도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죠. 자, 어디냐면 뷰니까 뷰박스에 저장이 돼요. 여기 저장되셨죠. 그래서 이거 작업이 한번 끝났어. 그래서 단면도를 풀고 막 작업하다가 아까 전에 뷰 잘랐던 곳이 다시 수정이 일어났어. 그럼 그냥 선택하시면 바로 화면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부터도 저장이 되고 단면도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렇게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풀었다가 다시 단면도 눌러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부위가 어떤 특정 영역이야. 이쪽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단면 방법을 영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교차 영역이라는 생겨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잘랐고 이렇게 한번 잘랐잖아요. 그러면 총 부위가 4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네가 자른 평면 기준으로 총 4가지 영역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으니까 여기가 영역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골라서 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쪽 영역하고 요쪽 영역 선택해서 없앤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볼 수도 있죠. 특히 영역으로 자르는 거는 또 나중에 저희 그 카탈로그 같은 데 보면 내부에 굉장히 샤프트 들어있고 기어가 물려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그 형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부 커버를 4분의 1이나 2분의 1 단면도로 자르고 내부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그럴 때 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 상태로 해놓고 렌더링을 딱 뜨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제품 내부의 형상 뷰로 렌더링 샷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항을 저장해 놓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항상 노가다로 그때그때 자르지 마시고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하십시오. 단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 그러면 작업에만 필요하고 다시 쓸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뷰들이 있죠. 그게 만약에 이거다 라고 하면 마우스 갖다 대서 여기 보시면 문서에서 뷰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 그리고 예 누릅니다. 그럼 날아가요. 자, 다음에 요거를 단면도를 풀고 저희가 아직 서페이스를 고급 교육에서 해서 파일 변환을 했을 때 일어나는 지오메트리 문제던가 뷰가 틀어지는 요걸 아직은 안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스텝이나 파라솔리드 받으면
아니 설계인 그 양반은 당연히 시작할 때 플론트 라이트 탑 기준으로 모델링해서 줬겠지. 근데 솔리드웍스 아니고 다른 캐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나 파라솔도 변환해서 줬네. 근데 내가 변환해서 딱 보는 순간 제품이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를 수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리진이 틀어졌다고 해요. 원점이 틀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내가 받아서 작업을 이어하는 시점에서는 바라보는 여기가 플론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90도씩 딱 꺾이게. 그래서 이럴 때 작업성만을 위해서 이 파일에서만 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원점 자체를 아예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뷰만 바꾸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게 프론트야. 그쪽에서 가져와서 얘를 눌렀는데 이게 프론트예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평면이. 그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내가 보고 싶은 면을, 자, 요 면 선택해서, 지금 뷰 박스에 보시면 정면 있죠. 정면이 어디예요? 정면이 프론트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오래 걸리시겠다. 프론트 플랜 선택하고 수직으로 보게 해보세요. 이게 플런트죠. 근데 나는 이 관점이 싫어. 그리고 위에 면 선택해서 여기를 수직으로 봐보세요. 이거를 프론트 뷰 관점에서만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작업이 편하니까. 그러면 보고 싶은 뷰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새 뷰가 있어요. 아, 제가 헷갈렸네요. 요거 말고 요거 표준도 업데이트, 요거를 누르면, 요걸 누르고, 그럼 얘가 그럼 지금 보는 뷰를 어떤 뷰로 바꾸고 싶은데 라고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론트를 딱 선택을 하면, 그럼 현재 뷰가 바뀔 거야. 그러면 도면에 있는 뷰까지 종속부가 같이 바뀌는데 변경하겠어? 그럴 목적으로 내가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얘를 하면, 자 보세요. 프론트가 지금, 이거는 이 원래 있는 오리진 뷰, 작업 뷰는 그대로 있는 거고, 프론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프론트 뷰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여기를 정면도로 해요. 그럼 또 다시 대충 틀어놔 보세요. 이렇게 놓고 표준도 업데이트하고 얘를 눌러서 얘를 하면 여기가 정면이 되겠지. 근데 작업을 할 때만 이렇게 작업성이 편하고, 다 하고 나면은 원래 뷰로 또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되돌리기가 있어요. 복구. 얘를 누르면, 얘 하면 원래 프론트 플랜은 돌아와요. 특정한 각도로 바라보고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해되셨죠? 이것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안 그러면 매번 여기 평행한 평면 일일이 찍어갖고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자,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점 자체 바꾸는 거. 저희가 공용 확장자로 바꾼 적이 없죠. 지금 오리진이 어디예요?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원점 켜볼까요? 한목 숨기기 가서 원점 켜기. 그럼 원점이 여기죠. 근데 내가 여기 원점이 싫은 거야. 여기를 원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피처에 가서 참조 영상에 가시면 좌표계가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고 일단 원점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원점을 여기로, 원점이니까 포인트 찍어야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포인트가 잡혀요. 그리고 나는 이쪽을 X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X축을 그 선 요소로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축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Y축은 요 위에 선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바닥면이 아래쪽으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돌려야 되죠. 이때 Z축이 없어도
우리가 오리진 잡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하나의 원점이나 두 축이 있어도 돼요. 그럼 Z축을 따로 안 잡아도 돼. 그래서 여기서 X축을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X축을 기준으로 돌리니까 Z축이 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 바꿀 수 있습니다. Y축 선택해도 이게 방향이 바뀌겠지.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상대 좌표계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원점 2의 좌표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분명히 히스토리에 만들었는데 안 보이죠? 그러신 분은 항목 숨기기 가서 요 원점 2에 보시면 좌표계 요거 누르면 이게 상대 좌표계 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참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원본 상태에서는 지금 오리진을 이놈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파일 변환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에다가 요 이름을 7장 원점 변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확장자 파일 형식을 스텝으로 바꿔보세요. 가장 많이 쓰죠 이거. 자, 특정한 공용 확자로 바뀔 때 옵션이 거의 튀어나와요. 왜냐면 내보내자고 하는 그 파일 특성에 맞춰서 좀 옵션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웍스 자체에서는 네가 기본 출력 좌표계를 기본으로 했으나 상대 좌표계를 만들었네. 혹시 상대 좌표계로 내가 원점을 바꿔줄까? 가 가능하게 여기 열면 좌표계 1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쪽 편에 있던 그 좌표계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내보낼 때 거의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나갔는데 솔리드랑 곡면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와이어 프레임 선만 있고 솔리드 데이터가 없어.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출력 형식이 솔리드랑 곡면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특정한 사항 아니면.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하고 확인 눌러서 저장해 보십시오. 바탕화면 분위 폴더에. 자, 그리고 얘는 저장을 얘는 등갑 보기를 한번 놓고 저장을 하고 닫을게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다 저장했는데 솔리드웍스 파일로 돼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파일로 하거나 아니면 확장자명을 쭉 올리시면 스텝 있죠. 쭉 보시면 왜 안 보여? 여기 있네요. 여기 스텝 요것도 확장자가 이게 다 스텝 확장자예요. 요걸로 고르시면 얘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자, 이거는 원래 솔리드웍스 오리지널 커널도 아니고 다른 커널이고 파일이 다른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프로세싱이라는 창이. 그게 뭐냐면 본인 커널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공용 확장자를 불러들 때 변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기를 하면 지금 변환하는 중 오픈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팍 뜨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은 요것만 뜰 거예요. 전 이거 숨겨놨으니까 같이 간 거고. 숨겨진 바디도 얘가 숨겨졌다고 안 내보내지는 게 아니라 체크해서 다 내보내줘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많이 의아해하는 게 그래픽이 좀 이상해 보여요. 이래요. 투박해 보이죠? 왜? 혹시나 변환하는 파일이 히스토리가 되게 많고 공유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어셈블리면 부품 수가 많고 이거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표시 형태가 저희가 원래 표시흉에 가면 요 위에 걸로 작업을 하는데 음영 처리를 열려줘요. 이게 배려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열어서 요걸로 바꾸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원점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죠. 분명히 여기가 원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아직 어셈블리를 안 했지만 요것도 하나 또 체크하자면 메이트리 기존에 쓰시던 분들 뭐 선, 면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를 메이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 프레임이 잡혀 있는 이미 이 부품이 어디 가서 조립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축방향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사용한 상대 좌표를 미리 그 부품에 만들어 놓고 어셈블리 가서 이쪽에 있는 그 포인트 그 좌표계랑 어셈블리에 있는 상대 좌표계랑 파트에 있는 상대 좌표계랑 이렇게 조립을 하는 좌표계 조립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반드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좌표계 만드는 방법.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면에 가서 파일 변환하는 방법이나 그 기법은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요 정도까지 닫아줍니다. 저장하지는 마시고 다음에 같은 폴더에 보시면 레슨 7장 케이스 스터디 보시면 여기에 씬 피처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열어주십시오. 자, 지금 이거 같은 거 보면 스케치에 색이 들어있죠. 알록달록하죠. 이건 저만 빨리 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프론트에다가 스케치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프론트에다가 스케치 요소가 있어요. 히스토리에서 찍어보거나 이러면은 어디 공간에 있는지가 알죠. 근데 작업하다가 얘랑 같은 공간에 있는지 이놈이 여기에 있는지가 구별이 쉽지 않죠. 그래서 같은 그 피처 공간에 안에 스케치끼리 구별도 하고 확인도 하라고 색을 부여해서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들이 색을 부여한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맨 처음 위에 있는 스트레이너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스케치 색상이 있어요. 이거 익숙하시죠? 우리 바디, 면, 색 넣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 마음에 드는 색 하나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색이 이렇게 입혀져요. 저는 이 습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작업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공간도 안 헷갈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쉘링에서 보강대랑 쉘링을 써서 두께를 줘서 솔리드 바디를 만드는 기법 썼는데 실제로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회전 보스 베이스 안에도 얇은 피처 기능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안 쓴 거지. 스왑 보스 베이스 할 때 얇은 피처 체크해서 일정한 두께 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스케치 근데 조건이 달라지겠죠. 지금 요 놈을 회전 보스 베이스로 돌릴 건데 스케치가 열려 있죠.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를 열린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얇은 피처의 조건을 쓸 때는 열려 있어야 되며 하나의 그 동일한 끝점으로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선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점에서 나눠지면 안 돼. 양갈래길로. 이러면 두께를 이쪽 방향으로 줄지 이쪽 방향으로 줄지 기준이 안 생기죠. 그래서 단일선으로 이어지되 닫혀지지 않은 그런 프로파일을 열린 프로파일, 즉 얇은 피처 스케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열려져 있고 여기 지금 중심선이 있죠. 이 상태에서 피처의 회전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면 자, 스케치가 열려 있었어. 닫을 거야? 원래는 닫힌 프로파일이면 알아서 닫으면서 이걸 중심선을 돌려줘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케치의 두께를 썼을 거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서 옵션이 체크가 되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라고 옵션이 달라지지 않아요. 중간 편면, 꼭지점, 곡면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두께로 솔리드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저희가 보강대에서 봤던 지금 이쪽으로 두께가 잡혔죠.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안쪽으로 주는 거고
자, 이 상태를 원통 기준처럼 형상이 생겼을 때는 아웃사이드 기준이라고 하고, 한 번 더 이 상태를 인사이드 안쪽 기준이라고 해요. 이건 자꾸 강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곡면 툴에 가면 곡면을 기준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솔리드화하는 기법을 배우게 돼요. 그때도 이런 개념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할 때 안쪽 라인 기준으로 할지 바깥쪽 기준으로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까 보강대는 어떻게 했어요? 센터로 설계했죠. 그래서 여기 안에도 중간 평면이 있어요. 미리 보기 보시면 아시겠죠? 두께를 이렇게 양분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하고 두께를 OT로 줍니다. 바깥쪽으로 T가 나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5mm 두께니까 안쪽의 필렛 값보다 5mm 오프셋이 되는 거예요. 값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려야지. 이거 꼭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그리고 내부를 또 회전 컷으로 따거나 이거를 돌출 컷으로 따로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께가 일정한 형상인데 그럼 무조건 얇은 피처 기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컷과 바디 돌출을 보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얘도 마찬가지로 돌출 보스 베이스로 뽑아 볼게요. 돌출 보스 베이스 선택하고 요 스케치 선택하면 얘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스케치가 열려 있네. 스케치에 두께를 줄 거야. 얇은 피처 쓸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체크됩니다. 옵션은 똑같아요. 자, 근데 얘는 중간 평면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도 T를 OT로 하고, 또 하나 좀 은근히 편한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계 설계를 하든 제품 설계하면 이게 마감 R이나 필렛을 많이 넣죠. 특히 필렛 작업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T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너 어차피 필렛을 넣을 거면 필렛까지 같이 넣어 편하게. 그래서 코너 필렛 자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 따로 필렛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코너 필렛 자동 선택을 하면 코너를 넣으라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필렛의 그 반지름 값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3R로 넣고, 자, 다음에 지금 얘만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돌출 방향이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 가서 돌출 방향은 반대로 하게 하고 열면 다음까지 있겠죠.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 면적이. 그래서 확인을 하면 돌출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쪽에 코너 R이 형성되죠. 이때 기준이 우리가 3R을 넣었죠. 그게 안쪽이 3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3R 체크가 되죠. 그럼 당연히 5mm니까 여기 몇 R이 돼야 돼요? 8R이 돼야지. 그런데 여기 안쪽과 외곽 쪽의 필렛 값이 특정한 치수로 지정이 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따로 넣어야죠. 근데 간섭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두께 형상을 잡으면서 필렛을 넣고 싶을 때는 알아서 오프셋해서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랑 동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 쓰면 또 되게 편하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히스토리 구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패턴에서 대칭 복사를 썼죠. 표시창 보이기 가서 평면 중에 라이트 플랜을 켜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형상이 반대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그냥 대칭 복사를 하면 돼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형상은 똑같은데 길이가 짧거나 더 긴 거야. 그러면 보통 넘긴 다음에 스케치를 잡고 따내서 여기 다시 컷을 해야 돼.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게 조금 더 편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00mm라고 하는데 여기는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중간 평면을 이렇게 키고, 저희 이거 몇 번 썼죠? 컨트롤로 갖다 대고, 오랜만에 소캠 킬까요? 컨트롤로 갖다 댄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놓고
컨트롤 띄면 치수창이 활성화되죠. 75 입력하고 빠르게 엔터 2번 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내가 지정한 평면에서 평행하게 떨어진 평면이 빨리 만들 수 있죠. 라이트 플랜은 숨기고 다음에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요소 변환이라는 걸 되게 많이 안 썼는데, 요소 오프셋은 내 공간으로 따온 다음에 내가 지정한 두께만큼 오프셋을 해서 스케치를 해주는 거고, 저희는 지금 요소 변환을 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따오는 거예요, 내 공간으로. 그래서 요소 변환 선택하고, 원래는 이 외곽의 모서리를 다 선택을 해야겠죠. 태칭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거 노가다잖아, 이거 일일이. 그래서 이럴 때도 면 속성을 쓰는 거예요. 면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면 그 면에 접한 모든 스케치는 전부 다 인식해서 모서리로 따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대칭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부위는 대칭 설계가 아닌 거야. 그런 경우 내가 이제 모체로부터 뭔가를 빌려왔어요. 근데 어떤 거는 동일하게 변경하게 하고 싶고, 어떤 거는 설계의 관계성을 끊고 싶은 거야, 모자체 관계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져.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사이즈가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길이는 사이즈가 틀린 거지. 그러면 잘못 쓰면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를 또 스케치 그려서 여기를 또 컷을 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자체 관계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뭘 잘해야 되냐면, 어딘가에서 빌린 것까지는 내가 좋아. 그런데 내가 혼자 유일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유일화라고 많이 하는데, 왜? 아니, 무조건 왜 빌려온 거랑 내가 똑같이 치수나 위치가 변경돼야 돼? 따로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럴 때 그 관계성을 끊으려면 지오메트리를 다 날리지 말고 구속만 날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요소 변환이 전체 스케치에 기하 구속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스케치 요소에 전부 다 따로따로 기하 구속이 들어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관계를 끊고 싶은 거는 개별적으로 끊고 네가 구속을 따로 넣어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선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주황색, 기하 구속은 보라색. 기하 구속 마크에 가까이 대고 클릭해서 지우면, 자, 얘만 날아가죠. 근데 불안정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습성이 뭐냐면, 요소 오프스탯 했을 때 끝점 잡고 쭉 드래그하면 불안정 구속으로 바뀌었죠. 얘도 그 과정에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선을 잡고 움직이면 이게 불안정 구속으로 바뀌어요. 이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저쪽 선이 뭐 없어지든 말든 수정이 되든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선은 수직이다 라고 하면 완전 정의가 될 거예요. 얘는 유일화 시킨 거, 얘네들은 참조 관계가 걸린 게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이 나중에 부품과 부품, 어셈블리와 어셈블리의 관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러면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하고, 도출 방향은 지금 이쪽으로 잡혔죠. 오른쪽 마우스 뭐 하면 돼요? 다음까지 해서 확인하면 합쳐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스 도출 1 열고 스케치 3을 켜보세요. 그럼 당연히 스케치가 여기 있겠죠. 평면이 이동을 하면 스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이동되는 거야.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평면을 선택을 하면 저희가 작업한 75란 치수가 여기 나오죠. 그럼 걔를 잡고, 잘 안 되시면 치수를 이렇게 빼서 해도 되고, 인스턴트 3D 계속 쓰고 있죠. 치수를 한번
빠졌네. 요걸 선택을 하고 요 구슬로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케치가 이동되는 거죠. 요거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케치 그렸던 평면이 공간이 바뀌면 나도 같이 변경되는 거다. 이게 왜 체크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울연산 기법 멀티바디 할 때 스케치는 그 공간에 두고 솔리드 바디만 다른 공간에 무빙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케치가 안 따라가요. 평면인 공간에 그대로 있는 건데 내가 그려진 평면이 이사를 가면 그거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류를 해결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해 드린 겁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평면 숨기고 스케치도 숨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 뒤집어서 이 아래면 있죠? 여기다가 스케치 새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썼던 요소 변환 선택해서 살 돌려서 요선 선택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또 따와지죠.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고 5mm만 준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스케치에 있는 요 요소 변환이나 요소 부스는 정말 많이 쓰여요.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그 참조 관계 형성을 할 때. 자, 그럼 얘는 등갑 보기로 바꾸고 저장하고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7장 쉘링 및 보강대 케이스 스터디는 끝났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잔소리처럼 두께가 일정하다 그러면 돌출, 회전 보스 베이스, 쉘링, 보강대를 떠올려서 그 스케치를 최대한 줄이고 한 번에 적은 스케치로 많은 멀티바디 양을 만들면서 히스토리는 간결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죠?